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이 그림 속의 여자가 글을 쓰고 있는데요. 글을 쓰는 직업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작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아요. 이 여성분 작가분이신데요. 오늘 이야기가 이 작가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이혼을 해. 오해한 거라니까. 그 여자는 그냥 우리 거래처 격리 담당 직원이야. 내가 지난번에 신세 진 것도 있고 해서 그거 갚느라고 몇 번 만난 게 다라니까. 또 거짓말. 내가 그 거짓말에 한두 번 속아? 더는 못 살아. 여보, 제발 좀 진정하고. 다시는 안 만날게. 내가 또 여자를 만나면 손에 장을 지진다. 아니 성을 간다. 또 시작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바람 피우는 아버지와 이혼하자고 하는 어머니의 다툼 속에 자랐습니다. 그렇게 매번 싸우면서도 아버지는 바람을 끊지 못했고 어머니는 이혼을 하지 못했어요. 전 그런 모습을 보며 결혼에 대한 환상은 깨졌고 일찌감치 결혼이 아닌 나에게 집중한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윤미숙 씨, 합격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지는 게 싫었습니다. 특히 남자애들한테는 절대 지기 싫은 승부근성이 어마어마했죠. 학교 공부는 물론이고 운동에 온갖 상타는 일이라면 이를 악물고 1등을 해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가장 좋은 대학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방송사 PD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됐죠. 전 꽤 좋은 성적으로 입사를 했기에 제가 하고 싶었던 드라마 쪽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여성의 불모지였던 드라마 PD로 진입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교양 PD로 배정을 받아 문화정보 프로그램의 신입 PD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었는데 보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았지만 실무에 들어가 보니 그동안 겪지 못했던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지금까지의 저는 그저 열심히 공부하면 그만큼의 성적을 얻었고 무조건 밤새 노력하면 뭐든 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건 역시 사람이더군요. 나름 전통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미 처음부터 기획을 했던 메인 작가가 있었고 그 작가들에게 신입 PD는 가르칠 게 많은 귀찮은 존재였죠. 윤 PD, 오 선생님 곧 오실 텐데 주차장에서 모시고 와줄래요? 예? 오 선생님이 누구신지 우리나라 국악계의 원로 오주영 선생님 몰라요? 문화 프로그램 하면 그 정도는 사전 조사를 했어야지. 예, 죄송합니다. 윤 PD 짜증나지? 작가들 텃세 장난 아니야 여기. 근데 그럴만해. 문학의 인사들이 워낙 콧대가 세서 섭외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우리 메인 작가는 섭외의 달인이야. 저 오 선생도 우리가 삼고초려해도 안 되더니 결국 메인 작가가 전화 한 통으로 해결했다니까. 그러니 뭐 할 말 없지. 어렵게 공부해서 공채로 합격한 저로서는 프리랜서인 작가들에게 휘둘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가들의 도움 없이는 한 사람도 섭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가님, 좋아하시는 커피로 사왔습니다. 그리고 생상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여러 번 들었어요. 수고했어. 그거 들어놔야 오케스트라 어느 악기에 카메라 잡을지 아니까 꼭 미리 들어야 해. 그렇게 저는 조금씩 배워갔고 작가들과는 친해졌죠. 근데 아직 일 안 끝나셨어요? 나 공모전 준비. 윤 PD는 방송이 나가든 안 나가든 월급은 또박또박 들어오잖아. 우리는 방송 한 번 쉬면 그건 그냥 없어. 죽어라 준비를 했던 안 했던. 그리고 우리 같은 교양 작가는 작가 취급이나 하나? 드라마 작가나 돼야 진짜 대접받지. 그래서인지 작가들 모두 틈틈이 드라마 공모전에 출품을 할 작품을 쓰고 있더군요.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면서 저는 작가들과 친해졌고 작가들이 대부분 여자인지라 말도 잘 통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방송사 생활에 적응을 해갔고
5년 후 조연출에서 연출로 첫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함께했던 작가팀의 도움을 받게 되었죠. 고마워요, 선배. 그래, 내가 고맙지. 드라마 쓰겠다고 나온 게 지금 얼마나 후회되는지. 어쨌든 잊지 않고 찾아줘서 눈물 난다. 이 길이 내 길인가 보네. 그동안 드라마 작가에 전념하겠다고 공모전에 열심히 출품을 했던 작가 선배는 매번 떨어지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도 다 써버리고 지쳐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요, 선배. 그렇게 심기일전에서 모인 나의 입봉작은 제법 시청률도 나왔고 화제성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방송쟁이로 쭉 나갈 줄 알았죠. 그런데 방송 10년 차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한참 한류 열풍으로 한국 방송들이 중국으로 진출을 하고 있을 그쯤 선배 PD의 권유로 중국 회사와 손을 잡고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거죠. 워낙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10배가 넘는 계약금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좁은 한국 땅이 아닌 대륙에서 승부를 보고 싶었어요. 항상 저는 제자리에 머물기보다는 모험을 해서라도 도약을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그렇게 중국으로 건너갔죠. 그 당시 중국은 한류바람으로 한국 드라마는 예능 다큐까지 한국 포맷을 사가기 위해 줄을 섰고 PD들이 스카웃되어 높은 돈을 받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큰돈이 오가다 보니 어디나 그렇듯 사기꾼들과 브로커들이 중간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계약한 중국 회사는 실체가 없었고 저는 프로그램 포맷만 넘기게 되는 사기를 당한 거죠. 결국 중간 브로커를 잡지 못하고 저는 오히려 회사의 기밀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는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실패라고는 없던 나의 인생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동안 잘 나가던 제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누명은 벗겨졌지만 다시 방송국에 발을 디딜 생각은 꿈에도 못했죠.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겁니다. 항상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고 했죠.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저는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뇌출혈로 긴급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혼하니 뭐니 해도 아버지의 수술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감동이더군요. 다행히 아버지 수술은 잘 끝나셨고 저는 울산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과 퇴직금을 가지고 작은 카페를 오픈했죠. 조금 특별한 카페였는데 글을 쓰는 지방의 예비 작가들을 위한 카페였습니다. 와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작은 공간이었죠. 의미 없는 수다의 공간이 아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저의 자존감 때문입니다. 축하해 윤 PD. 아니, 이제 윤 사장인가? 선배, 고마워. 이게 축하받을 일 맞는지 모르겠네. 서울에도 없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다니. 제가 가장 힘들 때 위로했던 작가 선배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여기 너무 작업 잘 될 것 같다. 나 여기 와서 글 쓸까? 그렇게 저는 울산에서 카페를 시작했고 아름아름 소문이 나면서 글 쓸 공간이 부족한 예비 작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처음엔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5년이 지난 지금은 카페에서 글을 썼던 작가들이 공모전에 붙기도 하고 드라마 작가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며 경상도 작가들의 명당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부산에서도 오고 거제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자리를 예약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저 또한 보람이 있었고 제 2회차 인생은 이렇게 성공가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너 결혼 안 하니? 허구한 날 커피 심부름만 하고 있으면 남자는 언제 만나려고? 결혼은 뭐하러 해? 맨날 바람이나 피우는 남자 만나면 어쩌라고? 참,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늙어서 혼자 외로우면 어쩌려고? 걱정 마. 맨날 바람 피는 남편 감시하다가 병수발 드느니 그냥 외로운 게 나아. 너 지금 이 엄마한테 하는 소리니?
그럼 누구한테 하겠어? 내가 왜 결혼을 안 하는데? 엄마 보면서 결혼은 저렇게 불행한 거구나 생각이 들었거든.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그러는 거다. 그것도 다 애정이 있으니 싸우지. 남이면 그러나? 그리고 네 아빠가 워낙 사람이 훤칠하게 생기고 남들한테 좀 친절하니 마음이 보드라워서 그런 거야. 언제는 그렇게 욕을 하더니 정작 딸 앞에서는 아빠 편을 드는 엄마를 보면서 참 저러니까 사는구나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저 아르바이트생 구하신다고 해서. 네, 경험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카페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작가분들 작업하는 공간 청소도 해드리고. 어떻게 하세요? 저도 작가 지망생이거든요. 여기 예약을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6개월 후에나 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은 아니신 것 같네요. 말투가. 예, 서울에서 왔어요. 일부러요? 서울서 직장을 다니다가 조직 생활이 영 안 맞아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 카페를 알게 되었고요. 서글서글한 인상에 환한 미소를 짓는 그 알바생에게 전 40이 넘어 처음으로 심장이 콩닥거리는 걸 느꼈죠. 그렇게 이 작가 지망생은 저희 카페 알바생으로 왔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한 청년이었죠. 저보다 일찍 나와 청소를 했고 모두가 끝나 귀가할 때까지 쓰레기를 버리고 마감 정리를 하는 일까지 정말 열심히더군요. 이런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의심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음악을 조금 골라왔는데 사장님 취향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 제가 생쌍음악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카페에서 자주 나오던데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생쌍은 그다지 화려하지도 않고 편안해서요.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참 희한하죠. 제가 PD 시절 알게 된 많은 클래식들이 이렇게 누군가와 통하는 주제가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 남자는 말이 별로 없었고 게다가 틈틈이 읽는 책들도 나와 취향이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음악이며 책 이야기를 하면서 가까워졌죠. 그 알바생의 이름은 김도훈. 대학을 졸업하고 통신회사에 들어갔지만 자신과 맞지 않았고 결국 작가의 꿈을 키우기 위해 용감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도전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윤 사장, 요즘 뭐 있지? 뭐가? 나 작가야. 척 보면 알겠구만.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알바생? 선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비혼주의자인 거 몰라? 그렇게 부인을 했지만 제가 제 마음을 확인하는데 큰 시간이 걸리지는 않더군요. 돈 주면 될 낀데 뭘 그리 뻣뻣하게 장사하노? 죄송합니다. 저희는 술을 팔지 않아서요. 저기 저 마시는 건 뭔데? 사람 차별하면 받는 기가? 이미 저희는 문 닫은 거고요. 직원들끼리 한잔하는 겁니다. 잘 됐네. 그러면 동네 사람도 한잔하면. 이미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남자가 무작정 술을 마시겠다고 생떼를 쓰더군요. 마침 작가 한 명이 공모전에 합격을 해서 축하 파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앉아서 나가지 않는 그 사람을 내보낸 건 알바생 김군이었습니다. 여자뿐인 가운데 유일한 남자인 김군이 이렇게 든든할 줄이야. 그리고 모임이 끝난 후였습니다. 제가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냥 슬슬 걸어가면 되는데. 아닙니다. 아까 그 취객 저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던데 아무래도 신경 쓰여서요. 무슨 일 생기실까 걱정됩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자가 곁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느꼈고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동안이었어요. 30대로만 생각했는데 저보다 5살 적은 41살이더군요. 요즘 5살 연하는 특별할 것도 없는 것이니까요. 도훈이 온 지 3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 제 심경엔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만나고 싶다고 하세요. 그렇게 저는 도훈 씨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린 분이셨죠. 우리 도훈이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낳았어요. 다들 청춘 다 버린다고 말렸지만 생명체를 내 맘대로 하는 건 죄니까. 그래서 혼자 낳아 길렀죠. 말만 들어도 대단했습니다. 겨우 20살 나이에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니요. 그런 모성애에 저는 감동했고 무엇보다 그런 아들을 위해 다른 남자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혼자 보냈다는 것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참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그 나이에 그런 결정 못 내렸을 텐데. 그래서 저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세요. 그게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도 했지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 미숙 씨를 좋아하면서 제대로 프로포즈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저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전 부인은 도훈 씨 어머니의 사랑을 집착으로 생각했고 매번 부딪혔답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로 인해 이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도 적극적으로 대시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엄마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 지키셨듯이 저도 엄마를 지켜야죠. 그렇다고 엄마 때문에 본인 인생을 버리는 건 아니죠. 그러게요. 미숙 씨 본 후부터는 엄마도 중요하지만 제 인생을 찾고 싶었어요. 그냥 같이 살아보면 어때요? 나도 솔직히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서로 알아가면서 그때 결혼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훈 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동거를 시작하기로 하고 가까운 부산으로 신혼여행 겸 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의 동거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도훈 씨는 여전히 열심히 카페에서 일을 하며 글을 썼고 저는 그런 도훈 씨를 서포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저 공모전 당선됐어요. 네? 정말이요? 이게 다 미숙 씨 덕분입니다. 미숙 씨와 함께 하면서 좋은 기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축하해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정말 기뻤습니다. 둘의 시작에 하늘이 축복해준다고 생각했고 성실한 도훈 씨에게 꿈을 이뤄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행복했죠. 그런데 아름다울 것만 같았던 우리의 신혼에 먹구름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무서워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시는데 적응될 때까지만 우리 집에 와 계시면 안 될까?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 나이가 되도록 혼자 못 주무시는 게 말이 돼? 평생 나랑 둘이 살아온 분이라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도훈 씨의 간곡한 부탁에 그렇게 허락을 했죠. 미안하다. 내가 정신과 약 먹고 있으니 좋아지는 대로 나갈게. 걱정 마시고 편히 계세요. 어차피 낮에는 내내 전 카페에 있고 도훈 씨도 글 써야 하니까요. 어릴 적 도훈 씨를 낳고 힘든 시간을 모성애로 버틴 분인 걸 생각하며 전 이해를 했죠. 게다가 집안일이며 살림도 다 맡아서 해주셔서 전 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머니가 오신 이후부터 카페에는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글을 쓰면서 집중을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공모전에서 받은 돈으로 산 거야. 내가 당신한테 제대로 된 반지 하나 못 해줬잖아. 남편은 공모전 상금으로 샀다면서 목걸이를 하나 주더군요. 어머나, 이거 명품이잖아. 설마 진짜야? 그럼 진짜지. 내가 설마 첫 선물인데 가짜 샀겠어? 상금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비싼 걸 샀어. 어머님 용돈이라도 좀 드리지. 걱정 마. 엄마 것도 샀어. 전 남편이 번 돈으로 첫 선물을 사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어머니의 선물을 보고 좀 놀랐죠. 저와 같은 목걸이였어요. 아이씨, 엄마 거는 짝퉁이야. 당신만 사주면 또 섭섭해할까봐. 그래도 어머, 너도 똑같은 거구나. 난 안 사줘도 된다니까. 누나가 섭섭할 거면서. 남편의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누나란 단어에 전 잠시 놀랐죠. 누나?
놀랐구나. 내가 워낙 젊을 때 애를 낳아서 직장 생활하는데 애가 있다고 하면 취업이 힘들까봐 막내 동생이라고 데리고 다녔거든. 그때 누나라고 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종종 잘못 부른단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아직까지 누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게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와 어머니를 동등하게 신경 썼고 저도 어머니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죠. 남편은 더 열심히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할 때쯤 카페로 나와 글을 밤새 쓰는 남편. 성실한 그 모습이 전 좋았고 혹시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도 되었죠. 웬만하면 낮에 글 쓰고 밤엔 잠을 자요. 몸 상해요. 밤에 집중이 잘 안 돼서 그냥 밤이 편해.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자. 남편의 배려심으로 저는 밤에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어머님과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서 작가 선배가 내려왔는데 뭔가 힘든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선배, 글 쓰느라 힘들었구나. 통 내려오지도 않더니 살이 쏙 빠졌네. 내가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답답해서 내려왔어. 왜? 무슨 일인데? 어떤 놈이 내 글을 표절을 했더라고. 아는 선배가 드라마 들어간다고 가지고 있는 신호 있냐고 하길래 내가 지난번 공모전에 넣으려다 만글을 보냈는데 글쎄 그 글이 표절이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언니 여기서 그거 쓴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아니라고 해도 이미 방송국에서 채택이 돼서 계약까지 한 거라 괜히 잘못하면 문제 생긴다고. 선배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밤새 술을 들이켰고 저는 그런 언니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조심하라고 해. 요즘 글 도둑놈들이 있단다. 남의 것 요거저거 조합해서 팔아먹는. 선배가 다녀간 후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잠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잠들어 있는 방에서 나오는 시어머니. 네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예, 도훈 씨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그 방에서? 내가 도훈이 차 한 잔 타주려고 들어갔다가 자길래. 예. 많이 피곤한지 자는데 식은땀을 흘리네.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깨워라. 네. 어머니의 머리는 부스스했습니다. 방금 자다 일어난 것처럼. 도훈 씨는 잠이 푹 들어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아까 선배 이야기가 걱정도 되고 해서 도훈 씨가 작업하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어서 정리를 하는 순간 아주 익숙한 대본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우리 강 작가 원고 오른쪽 아래에 음표가 있어. 글도 음악처럼 음유를 타야 한다고 항상 그려넣는 그런 심볼. 프린트가 되어 있는 글 오른쪽 아래 그려넣는 음표. 분명 선배 것이었습니다. 순간 전 당황을 했고 꺼져 있는 화면을 누르니 작업하고 있는 남편의 글이 있었죠.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선배의 대본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교묘하게 그러나 누가 봐도 비슷한 대본. 저는 당황했고 어찌 해야 할지 몰라 그 방에서 나왔죠. 그러고 보니 처음 카페에 와서 청소를 하고 프린트를 대신해주며 작가들의 심부름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참고를 하려고 한 거겠지. 저는 그렇게 그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내 남편이고 전 남편을 믿어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아버지를 못 믿는 엄마에게 불만을 가진 적도 있었기에 전 이 남자와 동거를 결심하면서 적어도 남편을 의심하지는 말자고 제 자신과 약속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는지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해남에 있는 고모님이 많이 편찮으신가 봐. 나 어머니 모시고 며칠 다녀올게. 나 같이 안 가도 되겠어? 아직 인사도 못 드렸는데.
바쁜데 너까지 갈 건 없다. 내 도훈이하고 다녀올 테니 그동안 좀 쉬고 있으렴. 그렇게 어머니와 도훈 씨는 해남으로 떠났습니다. 뵌 적도 없는 고모님이지만 빈손으로 보내드린 게 너무 신경이 쓰였죠. 그래서 남편에게 송금을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어머님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고속버스 아니라 주무시기라도 하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있다 전화가 왔어요. 깜빡 잠이 들었네. 새벽부터 준비하더니 누나도 피곤했나 봐. 누나라고 하지 말라니까. 맞다, 어머니. 근데 왜?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당신 계좌로 30만 원 송금했거든. 고모님 과일이라도 사다 드리라고. 역시 당신은. 고마워, 여보. 그렇게 두 사람이 떠나고 저는 오랜만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깨끗하게 치우신다고 해도 내 살림이라 정리할 게 많더군요. 이것저것 그릇 놓는 위치도 그렇고 정돈된 물건들도 다시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니 화장대에 쌓인 먼지를 닦고 쓰레기통도 모두 비웠어요. 그때 쓰레기통에서 나온 영수증이 있기에 버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 명품 목걸이 영수증이더군요. 350만 원이었습니다. 분명 남편 말로는 어머니 것은 짝퉁이라고 했는데 같은 정품이었나 봐요. 짝퉁이라고 해서 마음 불편했는데 오히려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영 마음에 남더라고요. 새벽부터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미수가 김서방하고 빨리 와. 아버지가 이상해. 전 놀라서 일어났고 얼른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다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았습니다. 전 다급한 마음에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시다니 도훈 씨 좀 빨리 보내주세요. 그때였을까요? 누나,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해. 물 다 식는다. 목욕탕인 듯 울리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듯 얼른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 내가 도훈이한테 전화하라고 할게. 전 운전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나, 빨리 안 들어오고 뭐해. 물 다 식는다. 분명 도훈 씨의 목소리였는데 어딜 들어오라는 건지. 물이 식는다는 걸 보면 욕조인 것 같은데 설마 같이 목욕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도착을 했고 아버지는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어머니에겐 바람을 피우며 속을 썩인 남편이지만 저에겐 늘 자상하고 화 한 번 안 내셨던 좋은 아버지였어요. 누구보다도 오열을 하며 아버지를 불러대던 엄마는 실신을 하셨고 전 그런 엄마 곁에서 엄마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달려와야 할 도훈 씨는 소식조차 없더군요. 도훈 씨가 나타난 건 장례가 차려지고 조문객을 맞고도 한참 후인 밤이었습니다. 여보, 어쩌다 아버님이. 애미야, 이게 무슨 일이니? 사부인 얼마나 심려가 크실까?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도 걱정을 하는 도훈 씨도 다 보기 싫었습니다. 전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끝을 냈죠. 전에 있던 방송국 친한 PD와 작가 선후배들이 일부러 울산까지 와주었지만 남편 주변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3일 내내 우리 엄마 곁을 지키는 어머님을 보며 전 뭔가 오해가 있었구나 생각했죠. 당신 수고 많았어. 좀 쉬어. 그래, 너 수고 많았다. 힘들 텐데 어서 들어가 쉬어. 어머니, 감사해요. 엄마가 너무 고맙다고 전해드리래요. 당연한 걸. 우리가 남이니? 둘이 그러고 계시다가 혼자 되시면 영 쓸쓸하실 텐데. 네가 좀 잘 챙겨드려라. 도훈이 너도. 예. 그러지 말고 어머니 같이 모시면 어떠니? 저희 집에요? 그래, 아버지도 안 계신데 그냥 그 집 내놓으시고
딸하고 사위하고 같이 살면 되지. 은근히 저희 엄마를 걱정하고 계셨지만 저는 그게 달갑지만은 않았죠. 어머니도 함께 끝까지 버틸 거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말은 죽어도 안 들으시는 우리 엄마의 고집을 꺾은 건 시어머니였죠. 형님, 괜히 혼자 계셔봐야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만 드신다니까요. 이리 오셔서 저랑 나들이도 가고 화투도 치고 그러고 삽시다. 언젠가부터 연배가 훨씬 많은 우리 엄마에게 형님이라는 호칭을 써가며 입에 혀처럼 굴었고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 덕분에 기운을 좀 차리는 듯 했죠. 오해와 이해를 거듭하면서 저의 결혼 생활은 1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도은 씨는 공모전으로 입상을 한 후 그때부터 대본 집필을 시작했는데 힘이 든지 짜증이 많아지더군요.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애가 글 쓰다가 머리 다 빠지고. 그러지 말고 엄마가 이야기한 그 재개발 지역에 집 하나 하면 좋겠다. 거기 지금 5억이면 사서 몇 달 후면 배로 뛴다잖아. 전철 들어와서. 그래요? 거기가 어딘데? 형님 관심 있어요? 하긴 형님 저 집 한 돈 그냥 갖고 있어봐야 이자 몇 푼 받지도 못하는데 똑똑한 놈 하나 잡으면 형님 크루즈 여행도 다니고 실버타운도 들어갈 수도 있고 늙어서 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안 돼요. 그걸 뭘 믿고 투자를 해요. 그냥 월세 받다가 나중에 엄마 주택담보대출로 생활하는 게 나아. 전 시어머니의 허황된 생각에 단호하게 잘랐고 엄마도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네 식구는 한 집안에서 동거를 지속했죠. 어머니나 도은 씨나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어머니는 내 말보다도 시어머니 말에 더 귀를 기울였죠. 엄마, 도은 씨 어머니랑 가깝게 지내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그 이상은 아니야. 넌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 어쩌니? 친척보다 낫더라. 사람이 싹싹하고 어찌나 형님 형님 하면서 자라는지. 그리고 이거 봐라. 이 비싼 걸 날 주더라. 본이 명품 목걸이였습니다. 엄마는 아빠한테 한 번도 이런 명품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인지 더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투자니 뭐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너나 잘해. 김서방한테. 나이도 많으면서 뭐가 그리 당당하다고. 엄마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애 못 낳는 줄 알면서도 결혼해준다는데 그냥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갑자기 도은 씨를 의심하고 화를 낸 게 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족발집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매운 족발 주세요. 엄마는 부산 이모한테 다녀온다고 나가셨고 어머니도 늦는다고 하셨죠. 족발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간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건너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달려가는데 앞에 택배 차량 하나가 서는 바람에 잠시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야외 카페에 앉은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아이, 그럼 어떡해. 뽑아 먹을 게 훨씬 많아졌는데. 혼인신고부터 하라고 이 맹추야. 그래야 건물이고 뭐고 공동 소유가 되는 거지. 아이, 생각보다 알짜더라고 그 장모도. 장모 같은 소리 한다. 어차피 그 장모는 나한테 다 넘어왔어. 그 동생인가한테 맡겨놨다고 하더라. 그거 찾아서 만나기로 했어. 당연히 네 호구는 모르지. 저는 택배 차량에 가려 안 보이는 그 두 사람의 목소리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너 그러다 아주 진짜 가정 꾸리겠다. 뭐? 미쳤어? 나 같은 남자가 저런 노인한테 매여서 봉사하면서 살라고? 여자들이랑 다 똑같아. 괜히 책이나 들고 있고 클래식 음악이나 틀면 달라지던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저런 여자들은 지적인 거에 훅 간다니까. 작가라고 하니까 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경계심이 사라지더만. 그걸로 너 제대로 사고 친 거잖아. 남이 써놓은 거 베끼는 재주 하나는.
다 거기서 거기야. 먼저 낸 놈이 임자지. 제작사에서도 오히려 그쪽에 소송 걸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던데? 그럼 뭐해? 대본을 못 쓰는데. 아이, 그래서 그만하려고. 대본이야 누가 쓰겠지. 더 큰 떡이 있는데 내가 왜 골머리를 썩혀? 가관이었습니다. 저 인간들이 그동안 저한테 접근한 이유도, 그리고 작가 선배의 작품이 표절이라고 좌절된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가짜 줬더니 아주 좋아하더라. 그러게. 아이, 누나는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가. 가짜 하나 있으면 언제든 써먹을 때가 있다고 했잖아. 아유, 이 깜찍한 누나. 도훈 씨가 시어머니의 볼을 꼬집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도훈 씨를 당겨 입술에 뽀뽀를 하더군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고 손이 떨려 견딜 수가 없었지만 여기서 나가봐야 언변 좋은 저 사기꾼들이 분명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사실이라고? 선배, 진짜 미안해. 근데 사과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저 인간들 제대로 혼을 내줘야 하니까. 와, 미치고 팔짝 뛰겠다. 훔칠 게 없어서 영혼까지 담은 글을 훔쳐? 그냥 돈을 훔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람 볼 줄 몰라서 미안해 선배. 사기꾼이 마음먹고 사기치는데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잘못 아니야. 내 이 새끼를 가만두나 봐라. 뭐부터 해야 하지? 잠깐만. 내 친구가 수사 드라마를 쓴 적이 있어서 아는 경찰이 있거든. 일단 그분부터 만나보자. 저는 선배의 도움으로 경찰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혼인신고를 한 관계가 아니라 유전자 검사 의뢰조차 힘들다고 하더군요. 사기 전과 기록도 볼 수 없고 위임장 없이는 등본 한 통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모른 척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우리 혼인신고하자.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는 없잖아. 아이, 급할 거 뭐 있어. 그런 거 없이도 잘 사는데. 불안해서 그래. 나 안 도망가. 하면서 꼭 앉는데 가식적인 인간 두고 보자.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엄마가 보이스 피싱범을 잡았다고. 저는 그게 또 무슨 소리인가 뛰어갔습니다. 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우리 딸이 잡혀 있다고 당장 5억을 준비하라나? 속으로 우리 딸이 어디 잡힐 사람이 아니거든 하고 이거 분명 보이스 피싱이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예,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고속버스 터미널로 와서 물품 보관함에 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보관함에는 빈 신문지만 잔뜩 오려서 넣어놨지 뭐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웬 남자가 다가와서 신문지만 잔뜩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는 거야. 그때 이 경찰분들이 잡았어. 저놈 저거. 젊은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너 뭐야? 네가 어떻게 내 이름이며 내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 있어? 너 누구한테 받았지? 저 몰라요. 이 녀석은 그냥 어떤 사람 심부름으로 10만 원 받고 갖다 주기로 했답니다. 엄마 대단하다 근데. 나 죽인다고 해도 절대 돈 안 주려고 했어? 너 안 죽어. 태어날 때부터 넌 질기게 100살 넘긴다고 했어. 이게 다 우리 아버지가 바람필 때 어머니가 뒤를 쫓으면서 얻어낸 수학이었습니다. 다행히 돈을 잃지 않았고 전철역에 달린 CCTV를 통해 범인을 잡기로 했는데요. 이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선글라스에 스카프로 휘감고 있었지만 분명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투자를 권유했지만 말을 잘 들을 것 같던 엄마는 요리조리 피하면서 결국 투자를 만류했고 그 사실에 그 여자는 엄마에게 있는 돈 5억 원을 끌어내기 위해 보이스 피싱범으로 엄마를 유인한 거죠. 내가 그 여자 딱 보고 알았어. 저거 사기꾼이거나 남의 남자 등골 빼먹는 게 분명하다. 내가 네 아버지랑 바람핀 여자들 다 만나봤는데 관상이 비슷해. 아버지의 바람기에 이골이 난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여자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훈 씨와 시어머니라는 그 여자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의심했고
결국 엄마가 자는 줄 알았던 둘이 애정 행각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말았답니다. 내가 그냥 나이 먹은 줄 아니? 니들 젊은 것들 이상으로 눈칫밥 콧칫밥 먹으면서 살아온 인생이야. 혼인신고 안 했다니 천만다행이긴 한데 이대로는 내 못 물러난다. 감히 지들이 어디 나랑 우리 딸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뭐든 때를 보고 치는 거야.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돈 어디 다녀오세요? 선글라스까지 끼고. 아, 예. 해가 너무 세서 요즘은 눈이. 그렇죠? 저도 오늘 고속버스 터미널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 왔는데 햇빛이 너무 세더라고요. 아, 예, 그러셨구나. 그때 그러셨구나?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아직까지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을 사돈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네 눈에 내가 사돈으로 보이냐? 내 눈엔 네가 사기꾼으로 보이는데. 말씀이 심하시네요.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남편 덕에 자주 봐서 아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뒤끝이 아주 구리다. 똥내 나는 인생 살아야 해. 우리 엄마 어쩜 그렇게 통쾌하게 말씀을 하시던지요. 저는 정말 박수라도 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쪽도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 죽고 불쌍해서 대우 좀 해드렸는데 말을 아주 역같이 하시네. 늙은 딸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겨우 돈 몇 푼 가지고 생색내는 건가? 나도 이런 구질구질한 집구석에 우리 도훈이 보낼 생각 없으니까. 우리 도훈이? 젊은 남자 이용해가지고 돈 버니 줬소? 뭐라고요? 그때 전 가방에 있던 주민등록등본을 던졌습니다. 두 분 도대체 어떤 사이예요? 엄마와 아들이 아니던데요. 그것에 약간 당황한 듯 서류를 보던 그 여자. 출생의 비밀 하나쯤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시어머니라고 부려먹기만 했지. 점점 막장으로 치닫는 느낌이었죠. 그때 도훈 씨가 들어와 이 상황을 보더니 당황을 했습니다. 할 짓이 없어서 사기를 치고 다니냐? 무슨 소리야, 여보. 지금 당신하고 혼인신고하려고 가자고 왔는데. 왜? 이 집이라도 절반 챙기게? 야, 끝났어. 그러니까 진작에 빼먹고 가자니까. 하여튼 너랑 합이 안 맞아서. 그때 갑자기 도훈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다 이 누나가 시킨 일이야. 이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 나 진짜 당신 좋아했어. 진심이야. 진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내가 웃음니? 이래봬도 방송국에서 10년을 산 사람이야. 너 같은 사기꾼 표절한 거 잡아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거짓이야? 네 엄마라는 저 여자도, 네 글이라는 내 선배 글도, 그리고 이 가짜 목걸이까지. 그리고 저는 목걸이를 집어 던졌죠. 사실 그날 영수증에 있던 목걸이는 2개 다 진짜였지만 나중에 보니 하나는 반품을 했더군요. 그 여자가 가서 제 것을 가짜로 바꿔온 거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또 하나를 받아왔는데 그게 엄마한테 쓰인 거고요. 그때 벨이 울리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수배령이 내려있던 사기꾼 일당. 여자 나이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훨씬 어린 53세였고 남자 나이는 39세였습니다. 둘은 10년 전부터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쳐왔답니다. 다단계부터 부동산, 심지어 작가가 돈이 된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표절을 결심한 거죠. 그 타겟으로 잡은 것이 방송사에서 나와 작가들과 일을 한다는 저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하는 척하면서 작가들의 대본을 빼돌려 여기저기 공모전에 출품을 했던 거죠. 메인 방송사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신생 제작사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낸 것이고 그러나 후속글들이 나오질 않아 계약금만 받은 채 그들에게도 사기를 친 것입니다. 당신 사랑한 건 맞아. 저는 수갑을 차고 나가는 그놈의 머리통을 제가 가지고 있던 책으로 갈겼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전과를 가지고 사기를 친 일당으로 그동안 사기친 대상만 수십 명이고 편취한 금액만도 수억 원에 다다른다고 하네요. 저는 다행히 그런 인간들에게 한 푼도 내어주지 않고
범인을 넘겨준 1등 공신이 되었고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을 유인해서 범인을 잡게 한 저희 엄마는 경찰서에서 시민상도 받았답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내가 아는 걸 남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고요. 이제 제 나이 47.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지만 정신만큼은 아직 제대로 박혀 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결혼이요. 누군가에겐 천국이고 누군가에겐 지옥이겠지만 저에겐 현실입니다. 네 아빠 같은 사람 없다. 네 아빠 보고 싶다. 우리 엄마는 요즘도 저러십니다. 과연 엄마에게 결혼은 무엇일까요? 그 인간들은 감옥에서도 사기치고 있답니다. 내가 기가 막힌 땅을 알고 있는데 정권 바뀌면 개발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니까. 거기는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쓸 수 없는 군사보호지역인데 말이죠. 저는 카페를 그만두고 선배 작가를 도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임이 크니 선배 작가 데뷔할 때까지는 도와야겠죠.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사기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기까진 아니지만 사기 비슷하게 바가지를 써본 적은 있습니다. 경계심이 많은 저도 이렇게 무르르듯 당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사연자분은 피해 없이 잘 처신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 사기 치지도 마시고 사기 당하지도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